안녕하십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 주민설명회를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도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갈 때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사실 저희 대청마을에 대해서 그동안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모아타운이 좀 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모아타운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설명,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이걸 발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상지처럼 단독주택지인데 이제 노후되고 있고 새로운 신축되는 건물하고 노후된 건물들이 서로 혼재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대상지는 다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뭐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도로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주택을 개선을 하고 이 지역에 부족한 기반 시설들을 확보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된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대상이고요. 이 모아타운 전체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크게 이제 4가지의 사업 방식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대상지는 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조건이 있지만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아무 데서도 단독주택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처럼 모아타운이라는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조금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구역에서는 10,000제곱미터 밖에는 사업구역을 설정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단위의 하나의 건축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핸디캡이 있었는데 모아타운이 되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나의 사업 단위가 20,000제곱미터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공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40,000제곱미터까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단위가 커지면 옆에 있는 그 공동주택 단지처럼 큰 단지 형태의 개발이 가능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도 지역에 대한 조정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지역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돼야만 이런 이점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아타운이 된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아니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아타운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 면적이 좀 한 9만 정도 되다 보니까 20,000제곱미터의 사업단지로 쪼개더라도 한 적어도 한 5개 이 정도의 사업단지로 사업단위들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단위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각각이 이렇게 좀 더 이 작은 단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업 단위들을 묶어서 일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아타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이렇게 통합 개발을 해서 같이
전체를 지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도 각자 필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각자 만들다 보면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단지에 대한 상황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반 시설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비해서 정비계획 수립이나 추진위원회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이런 절차들을 다른 절차와 통합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그 정비사업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사실 이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모아타운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 결정 보시되면 저희 지역은 잘 아시죠? 현재 이제 그 지구단위 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그 결정된 내용대로 지구단위 계획도 같이 변경 결정되는, 그래서 저희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서 안 되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체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토지증 소유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작년에 대상지로서의 선정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중간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의견들을 주시면 그 의견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것이고요.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주민 공람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 추진 주체인 조합이나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통합 심의를 통해서 건축, 소위 말해 지어지는 형태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면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형성되는 이런 형태가 일반 대부분이었는데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구역들이 하나의 단지처럼 통합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단지형의 개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물론 현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현재 이제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됐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저희 대상지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참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는 대상지는 전체 그 단독주택지 중에 북쪽구역에 해당되는 약 9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는 개포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 대상지 전체가 아파트가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적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 이유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불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하고 다르게 아파트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주민 여러분께 많이 좀 고민을 말씀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상지 중에서는 도로변 쪽으로는 2종, 그리고 안쪽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지 규모는 대개 한 200제곱미터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주택이고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현재 평균 용적률이 약 134% 정도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타운을 통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하게 되면 약 2.2배 정도의 연면적을 더 많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그 대상지 내에는 약 850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계시고요. 이 부분은 뭐 창호 조합을 설립할 때는 아마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 850분의 토지 등 소유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뭐 가로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상지 내에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들을 많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도로 자체가 6m 도로에 주차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게 이제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같이 검토하면서 만들었던 관리 계획 안의 방향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청마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래 방향을 지역 주민들이 전체 그 단지가 하나의 단지로 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단지 형태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서울시하고 협의라든가 전문가 자문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계획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관리 계획에서는 토지용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어느 부분을 사업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주민 여러분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택 사업에 관심이 없으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존치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존치구역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주민 여러분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될 수 있도록 존치로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을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이 공존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 시행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구역에 대해서는 존치 구역과 사업 시행 예정 구역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필요한 물론 이제 우리 대상지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청령을 중심으로 한 보행일상권 그러니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보행거리 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들 지금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여기에 이제 복합문화센터 내지는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공공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 대상지는 지금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법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상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 한해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난 사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앞에서 결정된 존치구역으로 된 부분들은 현재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시행할게
라고 해서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통처리계획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내부에 있는 그 교통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집주인 동선은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 내부에 있는 도로들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구역에 한해서는 도로를 폐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통합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저희 대청마을에 대한 방향을 설명드렸지만 이게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 단지가 하나의 단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체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건축 예시를 한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대상지에서 보면 그 사업구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변 쪽 그리고 지하철 쪽으로 연결되는 보행의 어떤 그 기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 중심 축을 설정을 하고 이 보행 가로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계획을 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생활도 하지만 그 지하철역으로도 연결되고 버스 정류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보행 공간을 조성할 것이고요. 그 보행 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영시설, 커뮤니티 시설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각 단지에서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통합해서 이쪽에는 뭐 작은 도서관, 이쪽에는 뭐 운동시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각 단지가 연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하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지 내에서 이런 가로를 중심으로 한 활동도 있지만 내부에 어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간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축 계획을 통해서 공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계획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주택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형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된 내용이고요. 향후에 이 내용들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조합이나 주택을 설립하시고 그 건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2,000세대 정도, 전체 구역에 있는데 2,000세대 정도가 건축이 가능하고요. 이 예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250%까지 건축을 했을 때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여기 대청공원 그리고 학교, 전철역으로 연결되는 이 동선축과 이 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남북측의 보행국지축을 형성하고 그 보행국지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부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간선 가로변 쪽으로는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서 지금의 현재 용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로변 쪽으로는 가로 대용형의 중저층 그리고 내부에 고층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스카이라인도 조성을 하고 내부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건축 계획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거지만 최종적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업시의 인가를 받기 위한 건축 심의 때 최종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계획안은 변경되고 확정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주민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계획들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 수정 보완된 내용을 서울시하고 같이 이 저희 관리 계획은 구에서 입안해서 시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함께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아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계획안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되고 최종적인 안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오늘 이 주민 설명회는 법적인 절차도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도 아닌 강남구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공식적으로 주민 공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이제 별도로 이제 관리 계획을 결정할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통합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단계마다 의견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 과정 동안 주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원 계획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앞에 많이 방문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플래카드로 이제 안내를 드렸고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현장 지원단을 두 가지 비용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상담 창구를 저희가 이런 일동 주민센터에 매주 화요일 오후에 주민센터에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지원센터에서 전문가분들이 여기 이제 상주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맞춰서 가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 분도 좋고 그룹도 좋습니다. 원하시면 원하시는 장소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격주로 목요일 날 저희 이제 TF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장 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것이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 의견을 강남구에 전달을 해서 구에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현장 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께서 이거 사업을 하면 이게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SH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서 신청을 구청으로 해주시면 구청에서 SH공사에 분석을 의뢰해서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 계획 설명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아타운의 관정평가에 대해 제1관정평가법인 관정평가사 박영균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감정평가만 전문으로 해온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영균 평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비사업구역이든지 감정평가사가 설명을 하러 온다고 하면 소유자님들은 그러면 우리 집은 얼마로 평가해 주는가, 또 내가 새 아파트 가는데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 다 그걸 물어보세요. 그죠? 그게 또 제일 궁금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 대청마을 정비 사업을 갖다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들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단독주택, 또 빌라 다세대 아파트, 또 근린생활시설, 이런 여러 종류의 그 부동산들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죠?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요. 아마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가서 먼저 추정 분담금이라는 걸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략적인 계획 기준 하에서라도 현재 우리 집은 얼마 정도의 가치로 평가가 되는지, 또 내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면 몇 평의 아파트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계략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소유자님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분담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독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우리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본다더라. 그러면 과연 손해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우리 한번 그걸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요거 뭐 필요하신 부분은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할 순서는요, 먼저 우리 정비 사업에서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감정평가의 내용이 되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우리 대청마을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핵심 이슈 사안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제가 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우리 소유자님들의 이익이 어떻게 하면 극대화되는지 그 노하우를 갖다가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제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거 글자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라이트를 비추면 반사돼 가지고 더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설명을 통해서 그냥 그림으로만 먼저 보십시오. 이게 좀 글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뭐 대규모 사업이 되었던 이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레이저 포인터는 보이시죠? 요 빨간 지금 점 보이시죠? 여기 조합원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여러분의 조합원 권리 가액을 차감한
그 차이를 갖다가 분담금으로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면 분양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합원님들의 조합원 분양가, 또 하나는 외부에 팔아야 되는 일반 분양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합원님들이 새 아파트를 받아가는 것은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가고요. 외지인들한테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분양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분양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그 다음에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단독, 다세대, 빌라, 아파트, 이런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종전자산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곧 여러분의 무상분리가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하죠. 그죠? 그럼 이 비례율은 뭐냐?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개발 이익률을 갖다가 우리가 비례율이라 한다. 그래서 이 비례율은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 수익, 조합원 분양 수익, 그 다음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 매각 수익, 이런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그 다음에 이 총 수입이 들어오기 위해서 발생하는 총 비용이 있겠죠. 그 총 비용이 뭐냐? 바로 시공사의 직접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기타 각종 세금, 이런 총 비용들을 갖다가 빼면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걸 뭐라 그러죠?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죠? 개발이익. 그 개발이익을 우리 소유자님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개발이익률. 그래서 이걸 비례율이라 한다. 그래서 종전평가 금액 있고 나의 무상분리가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종전평가 금액에다가 이 비례율을 곱한 것이 나의 무상분리가액이다. 그러면 나는 34평의 아파트를 갖다. 그런데 내 무상분리가액이 이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그 차액은 34평 아파트를 공짜로 받고 거기에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밑에 제가 하나 예시를 해놨죠. 만약에 종전평가 금액이 10억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따른 비례율이 90%다. 그러면 10억에 90%로 곱하면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9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좀 작은 아파트에 가서 살란다. 그래서 내가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인 아파트로 갔다. 그러면 9억과 8억의 차이인 1억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식구도 많고 하니까 우리는 좀 더 큰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12억의 큰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조합원 분양가 12억과 나의 무상권리가의 9억의 차이 3억 원을 추가로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유자님 전체가 어떤 분은 환급받고 어떤 분은 분담을 내고 이렇게 해서 쭉 다 합계를 내면 대차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따른 금전정산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그러면 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얼마로 평가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평가 금액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러면 언제 실시하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제일 첫 단추를 끼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대청마을의 사업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죠? 각 구역별로 조합을 설립해서 그 설립한 조합에서 건축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건축 심의를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건축 심의를 받고 나면 건축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현재 살고 있는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요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한 금액을 우리 소유자님에게 다 알려드립니다. 다 통지를 해드려요. 통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평형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분양 신청 결과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새 아파트,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그죠? 이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하는 기존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 시공사도 선정하겠죠? 그러면 공사비도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그 분담금을 산정했는 관리처분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들어와서 새 집을 짓겠죠. 그 다음에 새 집을 짓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입주를 해서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 자체는 아무나 하느냐? 그냥 뭐 감정평가라고 하니까 어떤 저기 강북에 있는 재개발 조합에 가면 종전자산 내 집 평가를 갖다가 감정평가사가 한다더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 친구 감정평가사한테 평가서 받아 가져가요. 그래갖고 감정평가 받아왔으니까 이 금액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한계 감정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각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로 선정 계약한 한 개의 감정평가. 이렇게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 56조 2항 1호에서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 74조를 준용하도록. 그래서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 74조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한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과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된 한 개 감정평가법인. 여기가 평가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평가한 금액만이 여러분의 재산 가격을 평가해주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지금부터 평가 기준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단독 건물, 또 하나는 구분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우리 민법 99조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각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착물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의 종전평가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법의 규정대로 평가를 해야지 그걸 위반해서 평가를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어서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적법하게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 제14조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기준법은 빼고 야 우리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단지에 가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뭘로? 바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그죠? 실제 거래된 사례 가격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비교 표준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표준지라는 게.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50만 필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격을 평가를 해놔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 필지별로 우리가 한 4천만 필지인가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필지들이 다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우리 일원동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준지들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들이 선정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 광대로에 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소로 한 면이다. 이러면 소로 한 면과 강대 한 면에 따른 가로 조건에 대한 비교를 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 그 산정하는 공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좀 시세보다 많이 낮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가에 대한 보정을 해줍니다. 그걸 뭘로? 바로 실거래가. 실거래가 사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의 2배 또는 뭐 2.5배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저희들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보다 높게 이렇게 실거래가에 준해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평가 자체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원가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년 지난 낡은 건물이 있잖아요. 낡은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새로 지었을 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빌라 이런 이제 구분 소유 건물들. 요 구분 소유 건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천 마을 및 인근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들을 갖다가 수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단지 외부 요인, 단지 내부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신축 아파트는 없는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건축 심의를 받고 나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따른 실시 설계 도면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실시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우리 소유자님의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님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잖아요. 주인한테 높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원가만 받고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대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가 건물비, 건축비가 돼가지고 그 합계를 해서 그 합계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원가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해드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전, 종후에 대한 감정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조권, 그 다음에 조망권, 그 다음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효용지수화해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게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청 아파트 조합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죠? 그걸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단독주택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과 다세대 빌라의 가격 균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분 건물이라고 하면 다세대 빌라,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 건물인데, 이 구분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원가법으로 평가가 된다면 감정평가 시에 시세 반영이 제대로 되는 건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통해서 거래 가격의 시세가 적정하게 반영이 다 되게 그렇게 평가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지 지분이 낮은 집합 건물, 그러니까 다세대,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은 그러면 조합원 프리미엄이 이렇게 발생해서 가격의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갖다 인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걸 감정평가할 때 반드시 주의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빌라나 다세대를 평가할 때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거래 사례도 있지만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정비구역 외에 있는 거래 사례를 조사해서 거기에 두 가격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평가를 하면 여기 투기 세력에 의해서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배제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독주택과 빌라 다세대의 가격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3종으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2종으로 평가를 하느냐 1종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 부분에 따른 것들이 우리 소유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정비사업에 따른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전이 1종이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1종으로, 그죠? 종전이 2종이면 종전자산 평가는 2종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특히 이런 단독주택지들 여기에는 다세대와 다가구 이 부분에 따른 이제 평가를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와 단독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크고 차이가 낮은 것들을 아주 균형 있게 이렇게 조율할 수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걸로 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설명은 그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담으로 조합은 이익 극대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높이하거나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는 낮추는 것은 다 비례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개발 이익을 증가를 시키는 방법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매각 수입을 증가시키는 이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래서 개발 이익을 증가할 때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최소화가 된다는 거 그죠?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빨리 대동단결해서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빨리 끝나더라.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안 했으면 아예 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빨리 졸업하시는 것이 가장 돈 버는 방법이더라. 그걸 갖다가 제가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예,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